자, 요 3, 4와 전랑직의 변화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은 532페이지 보시면은 3, 4. 3, 4는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 3, 4라고 하죠. 자, 3, 4의 기능이 변질됐는데 언론 기능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자기 당의 이익만 챙기는 거고, 전랑직은 이조전랑, 병조전랑이 있었어요. 전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세력을 옹호하고 상대 세력을 축출하는 데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없애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랑직은 영정조를 거치면서 폐지되는데, 영조 때 일부 권한을 폐지하고 정조 때 완전히 폐지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정조를 거치면서 폐지되고, 3, 4의 언론 기능, 언론이라는 건 비판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비판 기능은 세도 정치 시기에 아예 없어지게 돼요. 왜냐면 세도 정치는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 세도 가문들이 워낙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4와 이조전랑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로 넘어갈게요. 533페이지 보시면 군사제도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중앙군 5군형. 여기 보시면 5군형이 지금 개편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우리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어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중앙군, 조선 후기의 지방군. 자, 일단 중앙군하고 지방군을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조선 전기 중앙군은 5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영진군이었어요. 영진군이라고 하는 건 병, 영, 수, 영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군사 요충지인 진이 또 설치됐었고, 그래서 영진군이라고 하고, 자, 조선 후기에는 5군형, 그 다음에 소고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방어 체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조선 전기에는 5위였고 조선 후기는 5군형으로 바뀌었고, 조선 전기는 영진군이었다가 소고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5군형은 선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정비되기 시작하고 숙종 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소고군은 선조 때. 왜 우리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전쟁 한 3년 쉰 거 아시죠, 여러분? 전쟁을 7년 내내 한 게 아니에요.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휴전회담이 벌어지면서 3년 쉰 거예요. 그럼 쉴 때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군사 정비를 했고요. 그럼 일본은 뭐 했어? 일본은 부산 정도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머물러서 일본이 부산 근처에다가 외성을 쌓았어요. 그 근처,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 성 쌓는 그런 방식으로 성을 막 쌓고 거기 살았다는 거죠. 한 3년 정도.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이제 그 휴전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전쟁이 난 게 정유재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걸 섞어서 임진왜란이고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 임진왜란 3년 쉴 때 우리는 5군형 중에 하나를 만들고 소고군 또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정비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일단 중앙군부터 볼게요. 자, 중앙군은 5개겠죠? 제가 조선 전기 배울 때 뭐라고 했냐? 조선 전기 5위 안중요에 외우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 5군형 알아야 돼요. 조선 후기는 물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물어보는데 그 중에 그럼 뭘 물어보냐? 요거 2개 중심. 요거 2개. 요거 2개 중심. 그래서 요 2개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쭉 보세요. 훈련도감은 선조 때, 어영청은 인조 때, 총융청 인조, 수어청 인조, 금이영 숙종. 자, 그러면 5군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쭉 보세요. 한꺼번에 쫙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만들다 보니까 5개가 된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5개를 꼭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괄해난이 일어났네? 병자호란이, 정묘호란이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5개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임기응변적이다. 임기응변이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다 보니까 5개를 만들게 되고 그게 5근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5개니까 5근형이라고 부르지만 5근형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 하다 보면 뭐 4개만 만들고 3개만 만들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5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언제 대부분 만들었어요? 인조 때 뭘 많이 만들었네? 왜냐면 인조 때 이괄해난 있었지, 정묘호란 있었지, 병자호란 있었지, 뭐가 많았어 사건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뭔가 좀 필요할 때마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훈련도감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자 그러면 여기 연도를 한번 볼게요. 1593년이에요. 1593년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임진왜란 중.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고 자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다 써볼까요?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유성룡은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은 조명연합군을 결성해서 평양성 탈환 그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유성룡이 이순신을 건의했다,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어쨌든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만든 게 훈련도감이고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돼요. 삼수병.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삼수병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써볼까요? 삼수병은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돼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가 뭐예요? 포수. 총. 그래서 임진왜란 때 드디어 조총부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는 조총 없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발전적 무기인 조총을 포르투갈에서 수입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포로로 잡았겠지, 일본 사람들을, 왜군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항외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협조한 일본인들이 있는 거 알죠? 왜 임진왜란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총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뭐랄까요? 귀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덕분에 조총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총을 쏠 수 있게 되고 아예 포수 부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게 바로 삼수병이에요. 자,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감에 여러분 사료에 나와요. 533페이지 사료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볼게요. 성상께서는 도감을 설치하여 훈련하라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으심으로 나는 청하기를 당송미 1천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면 군인을 모집하면 응하는 자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자, 얼마 안 돼요.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쏘는 법, 창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조총, 창칼이라고 했으니까 포수, 사수, 살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번을 정하여 궁중에 숙축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호위하게 하였다. 자, 왕을 지킨다라는 건 중앙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2승씩 월급을 준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월급을 받는 금요병을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장번 금요병. 그러면 장번 금요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월급 받으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 군인인 거예요. 직업군인을 뽑은 거예요. 직업군인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직업군인이 없었냐? 있긴 있었지. 갑사 같은 그런 하급 관료들이, 하급 군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와 대비되는 직업군인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요. 번상병이라는 표현 나오죠. 번상병이 왜 16에서 60세까지의 젊은 남자들이 1년에 한두 달씩 군대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번상병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병. 군대를 16에서 60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무병이 번상병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직업군인이죠. 따로 기른 거예요. 직업군인.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뭐가 생겼냐? 직업군인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군인을 장번금요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장번이 뭐예요? 오래 근무하는, 왜냐면 의무병은 몇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장번, 오래 근무하는구나, 직업군인이구나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금요병은 월급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직업군인이 드디어 생겼네.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어영청. 자,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효종 때 국벌을 강조하면서 강화했던 부대예요. 자, 만든 건 인조, 확대해서 국벌에 활용하려고 했던 건 효종. 그러니까 만든 건 인조지만 강화한 건 효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든 건 인조, 그 다음에 확대시킨 건 효종, 그리고 국벌의 핵심 군형으로 활용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거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표에도 나오죠?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는. 알겠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고, 장번금요병, 삼수병, 요 정도. 그 다음에 어영청, 만든 건 인조야. 하지만 강화시킨 건 어느 왕 때야? 효종 때 북벌하면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융청은 북한산성에, 수어청은 남한산성에 설치했어요. 자, 총융청은 북한산성에, 수어청은 남한산성에. 왜? 경기 북부 방어군, 경기 남부 방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금이형은 어느 왕 때 만들었어요? 숙종 때. 그러면 금이형을 숙종 때 만들면서 총 몇 개가 된 거야? 5개 된 거지? 오군형이 완성됐어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중요, 그 다음에 금이형으로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5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아까 말했죠? 이거 그때그때 만들다 보니까 5개 된 거지? 계획 세운 거 아니지? 임기응변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물어볼까요? 병자호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병자호란. 그럼 정묘호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 정묘호란. 정묘호란은 왜 일어났냐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일어났고,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서인 때문이야. 정묘호란은 서인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그럼 병자호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주화파와 주전파가 싸웠어요. 기억나죠? 주전, 주화론이 싸웠어? 자, 그러면 주전, 주화론이 싸웠는데, 주전론, 주화론 둘 다 누구냐? 둘 다 서인이에요. 자, 그러면 정묘호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 서인. 병자호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 주전, 주화파 싸우다가 주전파 쪽으로 기울게 되고, 주전파가 청나라가 군신관계 요구하는 걸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왔잖아. 그럼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야? 서인 때문이네. 이런. 결국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서인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막 항복하고 난리 났잖아요. 막 인질 끌려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서인이 우리 때문에 전쟁이 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사라지겠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지. 오히려 그 뒤에도 정권을 차지하면서 본인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때 되면 조선 후기, 이때 되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강화하게 되는지 알아? 군대를 장악하면 되는 거야. 군대를 장악해야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거지. 그래서 서인들이 지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이런 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군대를 장악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군형이라고 하는 게 서인들의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집권 세력이 서인이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 서인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서인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군사적 기반으로 만들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그게 바로 오군형이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가봅시다. 자, 지방군은 소고군인데, 여기 먼저 할게요. 지방군은 소고군이에요. 역시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고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양천 혼성군. 양반부터 천민까지, 노비까지 다 섞여 있다. 양반부터 청민까지 다 섞여 있는 게 양천 혼성군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양반하고 천민하고 섞어놨어. 누가 싫어해? 양반이 싫지. 그럼 난 간다. 그러면서 갔단 말이야. 다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누가 남았어요? 평민, 천민만 남았겠지. 그럼 평민, 천민은 기분이 좋아? 안 좋겠지? 특히 천민들은
이런 썩을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일부 이거는 그냥 이론상 이 천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그냥 우리는 소고군은 양천혼 성군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고군은 양천혼 성군.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나거나 할 때는 이제 동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지금 다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진관체제 세조.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자기 지역만 잘 지켜라. 그래서 그 그림 봤던 거 생각나요? 거진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된다. 그러다가 대규모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모여가지고 군대를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승방약 체제 16세기 명종 때 자, 제승방약 체제라는 건 각 거진의 군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정 지역으로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면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돼서 대규모의 적을 지휘하는 거, 대규모의 군대를 지휘하는 건데 문제는 제승방약 체제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거. 자, 임진왜란 일어났으면 그러면 다 이겼어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자기 지역이라도 잘 지키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진관을 복구하게 되고 조선 후기의 지방군이 소고군이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관을 다시 복구한 거를 조선 후기에는 소고군 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체크해놨죠. 진관체제, 세조, 제승방약 체제, 16세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겪으면서 소고군 체제 진관 복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는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나오겠죠. 방어 체제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의 변질 봅시다. 이제 정치. 자, 붕당의 변질. 자, 538페이지 보시면은 붕당의 변질. 자, 봅시다. 선조 때 붕당이 생겼어요. 붕당 성립,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동인의 분화, 남인 북인. 자,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정권을 차지한 건 누구? 북인. 광해군 때 북인 정권. 광해군 때 북인 정권. 자, 그러다가 광해군이 쫓겨난 거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조 때는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서인이에요. 그럼 여기는 서인이 주도하겠네. 맞습니다. 서인 주도, 남인 참여.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공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종 때 북벌운동이 있었고 역시 이때도 서인 주도, 남인 참여. 똑같아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거고요. 자, 현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예속논쟁이 있었어요. 자, 현종 때 예속논쟁 1차에서는 서인의 1년, 2차에서는 남인의 1년. 그래서 역시 서인 주도, 남인 참여예요. 똑같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서인과 남인이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이거를 붕당의 공존이라고 해요. 그런데 숙종 때부터 붕당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붕당이 변질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는 지금 서인이 좀 앞장서서 가더라도 남인이 좀 툭닥거리긴 하더라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싸우긴 하지.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야. 싸우긴 해. 하지만 상대 붕당을 저것들을 싹 죽여버리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기는 하지만 싹 없애버리자는 아니야. 그래서 좀 싸우긴 하지만 같이 가고 있어.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숙종 때 붕당이 변질된 거잖아요. 변질이라는 건 하나의 당이 권력을 전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일당 전제화라고 그래요. 전제 정치하면 왕이 정권을 다 독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당 전제화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당이 권력을 다 장악했다고 누군데? 서인이에요. 그리고 서인이 나중에 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인과 노론이 정권을 독점하는 거. 그럼 이제 하나의 당이 앞장서 가고 상대 당은 없애버리는 거죠. 거의 완전히 없애지 못하지만 없애버리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대방을 싹 없애고 그리고 나만 간다. 자,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국정치라는 게 뭐냐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뀜. 그래서 한동안 서인이 집권했다가 한동안 남인으로 싹 바뀌어. 그리고 또 남인이 좀 거슬린다. 그럼 왕이 또 다시 서인으로 바꿔. 또 꼴보기 싫지? 그럼 남인으로 바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환국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붕당이 처음 생겼다가 광해군 때 북인 정권, 그 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 때는 붕당의 공존, 서인과 남인이 공존, 그러다가 숙종 때는 붕당의 변질, 하나의 당의 권력을 독점, 환국정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국정치를 배울 거예요. 자, 보시면은 붕당의 변질 배경, 뭐가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환국정치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야. 막 경제가 성장했지, 그 다음에 예절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는 군대를 장악하는 걸로 싸운다. 아까 서인이 군대를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군대를 장악하는 거나 아니면 왕위 계승을, 왜냐면 우리 당에서 왕을 배출해야 비슷해요, 지금하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가 권력을 장악한다. 비슷해. 우리 당에서 왕이 나와야 왕을 배출한다. 우리 당 쪽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만약에 다른 당에서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 저 왕이 우리 다 죽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국정치, 그리고 서인의 일당 전제화,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환국정치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탄압과 보복, 사사 알죠? 사사. 막 사약 내리라고 막 상소 올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지.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환국정치 살펴볼 건데요. 환국정치는 숙종 때. 자, 봅시다. 숙종 때는 이런 여러 황국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볼까요? 자, 집권 초기에는 남인이 집권했었어요. 자, 여러분 현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송 논쟁이 있었다고 했고, 예송 논쟁은 1차 기해 예송, 2차 갑인 예송. 자,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1년 상복, 그 다음에 남인이 2차 예송에서는 1년 상복을 주장해서 이게 채택이 됐기 때문에 요 2차 예송이 일어났을 때 현종이 사망을 하고 숙종이 즉위해야 합니다. 2차 예송까지 끝나고 나서 바로 현종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숙종이 딱 정권을 차지했을 때 지금 붕당은 누구예요? 남인이에요. 요 현종 마지막에 남인이었기 때문에 딱 왕이 됐을 때 집권 세력은 남인이에요. 그래서 남인들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이때 남인들이 오랜만에 정권을 차지한 거예요. 주로 서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막 오랜만에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때 막 권력을 장악을 하고 군대를 장악을 하고 막 힘을 키워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북벌을 주도를 하기도 해요. 북벌. 근데 우리가 보통 북벌하면 효종 때 북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숙종 때도 잠깐 살짝, 왜냐면 그때 청나라가 막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청나라가 좀 약화된 상태니까 지금이 기회야. 청나라 저렇게 약화됐지? 지금이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남인들 중심으로, 즉 이윤희우나 허적이 남인이거든요. 요 남인들이 도체찰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관청을,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관청을 설치해서 군영을 장악하고자 했고, 그러면서 병권을 장악하면서 막 대흥산성, 개성에다가 산성을 쌓고 막 무기를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한 거죠, 말하자면.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북벌은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북벌이라는 건 뭐 우리끼리만 준비한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청나라 막 쳐들어갈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잠깐 정권을 차지했는데 숙종 입장에서는 막 군대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한번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지금 견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럴 때 있었던 환국이 바로 첫 번째 경신환국이고, 환국이라는 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뀜, 갑자기 바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붕당이 확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고, 자, 1680년의 경신환국의 원인,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원인 물어보고요, 누가 집권했냐 물어봐요. 누가 이겼는지. 알겠죠? 원인과 누가 집권했는지. 자, 첫 번째는 유악 사건과 남인 영모 사건 때문에 일어났죠. 이 당시에 지금 허적이 정권을 차지했다고 했고, 허적이 지금으로 하면 뭐 한 영의정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승이었던 허적이 이 당시에 남인의 대표였어요.
자, 그리고 허적이 어느 날 허정네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뭐 아버지와 관련해서 무슨 뭐 잔치가 열려서 이제 허정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비를 바라보다가 생각이 난 거야. 오늘 허정네 집에서 잔치한댔는데. 그래서 이제 내관을 불러서 왕실에 있는 유악이 뭐냐면 기름천막이에요. 기름천막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방수천막이죠. 그래서 천막이면 텐트 같은 거잖아요. 방수 텐트를 가져다 줘라, 빌려줘라, 왕실 거니까 빌려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비가 오니까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내관이 흠칫 놀라더니 아까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숙종이 화가 난 거야. 왜? 허락도 안 받고 어디 지금 왕실의 물건을 네가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서 관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허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승이었는데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숙종이 약간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남인들을 이제 한번 쭉 보기 시작했어. 이것들 봐라. 걸리기만 해라. 근데 그때 마침 얼마 안 돼서 영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건 보나 마나 빼박이야.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돼? 죽어.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이 조금 거론이 되거나 하면. 근데 그 영모 사건에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실의 친척들 복평군, 복창군, 그 다음에 뭐였지? 복평군, 복창군, 복성군. 그래서 삼복이라고 그래요. 삼복의 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복자돌림의 뭐 복창군, 복평군, 그 다음에 복성군이라고 해서 요 왕실의 먼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랑 허견이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왕이 자식도 없고 미령하니까 만약에 왕한테 무슨 일 생기면 대감들이 왕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반 비슷하게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걸 누가 딱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죽으면 얘네들 그러니까 왕을 없애고 얘네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지, 영모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허적의 아들인 허견을 중심으로 해서 요 친척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삼복, 복자돌림 형제 3명,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모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모 사건에 휘말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 다 제거됐지 뭐. 당연히 다 제거됐지.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경신왕국이고, 자, 결과. 자, 남인이 축출되고, 이 남인의 중요한 인물들이 윤휴와 허적이거든요. 다 죽었죠. 사사라는 게 이제 사약 먹고 죽었다는 뜻이죠. 사사되고, 그 다음에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서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야. 왜 싸우냐? 남인을 다 죽일 거야? 다 죽이자. 강경파. 아시죠? 살려두자. 온건파.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서인이 남인을 처벌할 것을 두고 서인과 남인으로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데, 자, 노론의 핵심 인물은 송시열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자 하면 송시열이 떠오를 정도로 송시열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노론이, 그 다음에 윤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론이. 자, 여러분은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노론은 송시열 중심. 이름 알아두세요. 소론은 윤증. 윤증은 누구냐면 송시열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친구 아들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이기도 해요. 송시열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 송시열과 윤증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야. 왜 그랬냐면 이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선도 아니고, 앞에서 우리 나왔던 윤선도 아니고 또 다른 인물인데, 요 윤증의 아버지와 송시열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송시열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하니까 윤선거가 죽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이 윤증이 자기 아버지의 묘갈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묘지명 같은 거예요. 충문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추모시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써달라고 했어요, 송시열한테. 그랬는데 송시열이 이 윤증의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벼슬을 하면서 좀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이제 윤증과 사이가 나빠진 거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향에도 차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엄청 나빠져서
이렇게 이제 노론의 영수 대표적인 인물,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틀어진 거지. 그러니까 원래 스승과 제자 사이였고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엔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됐죠. 자, 그래서 경신왕국의 결과 서인 집권, 노론, 소론으로 분열.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국으로 갈게요. 자, 1680년 이후에 한 9년쯤 뒤에 다시 한번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노론, 소론으로 나눠졌는데, 자, 노론은 송시열, 소론은 윤증이라고 했고, 노론은 이이의 사상을 계승했고요. 그 다음에 소론은 윤증이, 아니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게 되죠. 우리 이 사람들 어디서 배웠었냐면, 주리론, 주기론 이런 거 할 때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처음에 동인, 서인 나눠질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시 갈라지게 된 거고, 자, 노론, 송시열 중심의 노론은 성리학을 절대시했었다. 말하자면 성리학만 강조하고 성리학만 좋아하는 골수 성리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윤증의 소론은 성리학의 탄력적 이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탄력적 이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꼭 성리학 아니더라도 양명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거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성리학 사상 쪽으로도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사환국이죠. 자, 보시면 소희장 씨와, 자, 소희장 씨라는 게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을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는 아들인데, 요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 그걸 원자 정호 문제라고 해요. 그럼 원자가 뭐냐? 원자는 세자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로 정해지면, 그러니까 정식 큰아들로 정하는 거예요. 원자로 정하면 바로 그냥 세자가 되는 거야. 세자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리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여기다가 한번 띄워봤어. 볼까요? 숙종한테는 와이프가 이렇게 엄청 많죠.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숙종의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가 있었는데, 이제 인경왕후가 죽고 나서 인현왕후 민씨, 여기서 이제 인현왕후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고, 인현왕후, 그 다음에 희빈장씨, 숙빈최씨, 요 세 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식 왕비죠. 인현왕후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인현왕후한테는 아이가 없고, 그 다음에 희빈장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숙종이 왕이 되고 나서 10몇 년 만에, 15년인가 뭐 몇십 년 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야. 하나 태어났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막 얘를 빨리 막 어떻게든 세자로 책봉을 해야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장희빈, 희빈장씨 중인 출신이에요. 양반도 아니야. 근데 중인 출신인데 요 숙종이 눈에 띄어서 아무튼 어떻게 돼가지고 후궁이 된 거야. 예뻤겠지? 그래서 어쨌든 후궁이 됐어. 그래서 이 중인 출신이었던 희빈장씨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빈최씨한테서 연인군이 태어나요. 연인군이 바로 우리가 영조로 알고 있는 그 연인군인데, 요 숙빈최씨는 또 누구냐? 아까 여기는 중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숙빈최씨는 무수리 출신이에요. 무수리가 뭐냐면 왕실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신분의 여자이면서 평생 허드렛 일만 하는, 네, 그런. 근데 숙종이 어느 날 궁궐을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은 실루엣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치는 실루엣을 보고 반한 거야. 어떤 여자한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숙빈최씨고, 숙빈최씨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제 무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숙빈최씨는 평생 친방 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느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은 거고, 여기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영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간 엄마들의 신분이 좀 약간 좀 그렇죠. 경종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 그래서 영조도 평생 이게 핸디캡이었어요. 우리 엄마 무술이구나. 이게 이제 평생 핸디캡이었어.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경종이 왕이 된 지 오랜만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후궁이 뭐 여기가 뭐 중인 출신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숙종은 뭐부터 해야겠어?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야겠어.
그래서 원자로 정해야겠다. 그랬더니 막 송시열을 비롯한 막 그런 신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를 쳤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얘를 원자로 정해요, 그냥. 그래서 세자로 만들어. 결국엔 세자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자, 이 장희빈의 아들 세자로 안 된다고 주장했던 서인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장희빈은 남인,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는데 자, 아까 요 얘기도 마저 할걸. 인현, 왕후, 민씨는 노론이 지지하고요. 장희빈은 남인이 지지하고 있어요. 남인이나 소론이. 그래서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이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자,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걸 반대했던 서인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남인,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 그래서 요 서인의 또는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송시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자 하면 딱 송시열 떠오를 정도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장희빈의 아들 세자 되는 거 반대하다가 쫓겨났죠? 귀양 갔죠? 근데 이제 숙종이 귀양은 보냈는데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래서 귀양을 가는데 사약을 보내요. 그래서 죽여. 결국엔. 그래서 결국엔 송시열이 사사를 하게 되고 사사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가 됐다가 세자가 됐다가 그래서 세자로 책봉이 돼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인현 왕후 폐위. 또 장희빈이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요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런 얘기가 드라마로 많이 나오잖아요. 동의라는 드라마도 이게 되게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동의 알죠? 그것도 다 요때 얘기죠. 그리고 장희빈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장희빈과 숙종에 관한 얘기가 거의 뭐 한 8, 9번, 10번 가까이 리메이크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왕실의 암투와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자, 어쨌든 인현 왕후에 대해서 장희빈이 얼마나 나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숙종이 본래 부인이죠.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게 돼요.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앉히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장희빈이 중인 출신이었는데 왕비 자리까지 오른 엄청난 인물이죠. 그게 바로 장희빈이고 자, 그런데 장희빈의 이 행복은 5년밖에 못 갔어요. 결국엔 다시 쫓겨났거든요. 자, 보시면 갑술왕국이 또 일어나는데 자, 장희빈이랑 살아보니까 숙종 입장에서 너무 피곤해. 질려. 그래서 다시 인현 왕후가 그리워질 때쯤 마침 서인들이 인현 왕후의 복위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지금 왕비가 장희빈이잖아요. 뭔 소리야? 지금 왕비 장희빈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묵살했어야 맞는데 숙종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현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자는 서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장희빈이 진리니까. 그래서 장희빈을 쫓아내고 결국에는 인현 왕후를 다시 복위를 시키게 돼요. 5년 만에. 장희빈은 왕비에 있었던 시기가 딱 5년밖에 안 되죠. 결국엔 다시 쫓겨나는데 자, 이 중전이 장희빈이 쫓겨나고 나서 인현 왕후가 복위했잖아요. 근데 곧 사망을 하게 돼요.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하게 됐고 그동안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얼마나 괴롭히고 저주하고 막 궁궐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면서 왜 그런 거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아요? 막 인형에다가 막 바늘로 꽂으면서 막 괴롭히면서 뭐 궁궐에 대돌에 무슨 뭘 묻으면 뭐 쥐의 시체를 묻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이상한 주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무당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장희빈이 한 거야. 그동안 인현 왕후를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인현 왕후가 평생 아팠어 계속.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장희빈 짓이었네 라는 걸 숙빈 최씨, 아까 그 무술이 출신 숙빈 최씨가 다 숙종에게 고해 바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표현을 좀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숙빈 최씨가 예쁨을 받으니까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라는 사람이 숙빈 최씨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동안의 장희빈의 악행이 싹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장희빈을 죽이게 돼요. 그게 이제 무고의 옥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요 갑술왕국을 계기로 해서 남인이 몰락하고 그쵸? 왜냐면 장희빈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장희빈이 쫓겨났으니까 서인이 재집권을 하는데 여기 이제 소론이 재집권했잖아요. 소론은 장희빈이 밉지만 아무래도 세자의 엄마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너무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장희빈을. 그래서 소론은 장희빈이라든가 세자,
경종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장희빈의 악행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장희빈은 사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무고의 옥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한참 지났죠. 자, 어쨌든 장희빈은 죽고 나서 세자가 여전히 장희빈의 아들이잖아요. 숙종 입장에서는 요 세자, 경종, 나중에 경종이 되는 이 경종이 병약하고 결혼도 했어요. 근데 아이도 없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죄인의 아들이잖아요. 장희빈의 아들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똑똑한 아들이 한 명 더 있잖아. 아까 연인군 있죠. 영조. 영인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숙종 입장에서는 세자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세자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쉽겠어? 엄청 큰일인 거지. 그래서 일단 숙종과 노론의 영수인, 노론의 제일 높은 사람인 이명이라는 사람이 단둘이 만났어요. 원래 신하와 왕은 단둘이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관이 따라 들어가서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사관에게, 글을 쓰는 사관에게 나가 있어라. 그래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마도 세자를 교체할 것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자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대리청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를 다 맡기고 왕은 뒤로 약간 물러나 있는 건데, 이 세자가 좀 병약하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막 뭔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잘못을 할 건데 그럼 교체하자. 그래서 대리청정을 시키려고 했었으나 이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숙종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경종이 왕이 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국 얘기를 했는데 환국은 원인하고 집권 세력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환국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경신왕국, 갑술왕국, 경신기사, 갑술이죠. 자, 그 다음에 경신왕국에서는 누가 집권하게 돼요? 앞에서 서인. 그 다음에 기사왕국에서는 남인. 그리고 갑술왕국에서는 서인, 그냥 서인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노론소론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왕국, 서인, 남인, 서인 순서대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뼈대만 또 암기하시면 되죠. 경, 기, 갑 순서대로, 그리고 서, 남, 서 순서대로 집권한다. 그래서 경기, 갑, 서, 남, 서를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붙이면 되죠. 경기갑, 경신, 기사, 갑술 순서, 그리고 서남서, 서인, 남인, 서인 순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뼈대를 좀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결국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게 경종이에요. 경종. 그래서 경종 한번 봅시다. 경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에 541페이지 한번 볼까요? 541페이지는 숙종 때 아까 황궁 말고 업적이 많아. 한 일이 많아. 그래서 숙종 때 업적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돼요. 대동법은 우리 광해군 때 실시했어. 아직 안 배워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광해군 때 실시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전국 못했고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어요. 경기도, 그 다음에 뭐 강원도, 그 다음에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가거든요. 그래서 숙종 때 드디어 전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숙종 때 전국으로 실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군영 완성, 이거 아까 했죠? 오군영 완성된 거 어느 왕이에요? 금이영이 만들어져서 오군영 완성된 거 숙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장길산의 난? 장길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에 도적이 있어요. 연산군 때 홍길동, 명종 때 임꺽정, 숙종 때 장길산. 그래서 조선시대 3대 도적이 있어요. 의적이라고 해도 되고 3대 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홍길동, 실존인물 홍길동.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은 중요하댔죠. 임꺽정. 네, 명종 물어보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숙종 때 광대 출신이었던, 여기 임꺽정은 백정 출신이었잖아요.
홍길동은 서울이잖아. 빼고. 자, 그 다음에 광대 출신이었던 장길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유명한 도적이었던 거야, 숙종 때. 근데 결론, 아까 임꺽정은 잡혔다고 했죠. 그 같은 사람이 밀고 해가지고 잡혔다고 했잖아요. 장길산은 잡히지 않았어요. 토포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어? 몰라. 실록에 잡혔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는 잡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은 잘 모르겠네. 임꺽정은 잡혔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장길산은 잡혔다는 기록이 없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어쨌든 장길산이 유명했었던 시기가 숙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용복의 활약. 자,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사람인데요. 자, 울릉도 독도로 조선시대에 섬을 비워놨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는 태종 때부터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섬들은 무인도처럼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공도정책이라는, 뭐 제주도처럼 큰 섬은 아니지만 무인도처럼 다 비워놓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왜냐면 만약에 범죄자라든가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섬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섬으로 가서 살지 말아라. 이런 정책을 조선시대에 실시했었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울릉도는 그렇다 치고 독도, 울릉도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살았으니까 독도는 섬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 어민들이 와서 여기서 조업활동, 물고기 잡고 막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동래, 그러니까 부산의 어민이었던 안용복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일본 애들이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 그 독도 근처에.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빴지. 저 우리 땅인데 저기. 쫓아갔어. 다 내쫓았어, 말하자면. 그리고 내쫓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까지 쫓아갔어요. 저것들 봐라. 그래서 따라갔어. 그래서 이제 안용복 같은 경우는 몇 번 일본에 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납치가 된 적도 있었어요. 왜? 어민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납치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직접 가는데, 일본까지 쫓아가서 일본에게 독도 우리 땅 맞지? 너네 땅 아니지? 이렇게 확인을 받고 돌아와요. 일본에서 확인해줬어요. 거기 우리 땅 아니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거기 우리 땅 아니야? 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렇게 안용복이 거기까지 갔었다, 확답을 받고 왔다라는 게 우리 책에도 쓰여 있고 일본 책에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안용복이고, 이렇게 안용복이 활약했던 시기가 어느 왕 때야? 숙종 때야.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건 청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했어요.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이 발생해서 요 청과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우게 됐는데, 그 비석을 백두산에다 세웠어요. 그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고,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는 상평통보를 널리 유통시켰다.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국으로 유통시켰던 게 바로 숙종 때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단종이 원래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에 노산군이었는데, 노산군이었던 단종을 다시 단종으로 이제 이름을 회복을 시켜줬고, 이순신의 사당의 현충, 그래서 이순신 사당이 현충산 거 아시죠? 그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던 게 숙종이고, 그 다음에 강감천의 사당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폐사군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왜 우리 세종 때 사군 육진 설치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사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2개만 좀 확실하게 관리하고 2개는 그냥 폐허처럼 남겨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복구했던 게 숙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역사적인 뭔가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왜냐면 이때 유교가 막 강조되고 했었고, 송시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막 상소 올려가지고 이런 걸 유교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정신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 벌였던 게 숙종. 자, 이 중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일단 백두산 정계비.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두시고 우리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종 갈게요. 자, 경종이 숙종 다음 왕이죠. 자, 누구의 아들? 장희빈의 아들. 자, 장희빈의 아들이 결국 왕이 돼요. 장희빈이 사사당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이 되는데, 자, 경종 때, 자, 경종은 소론과 남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아까 인현 왕후가 노론에,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 서인이나 노론이
아까 인현왕후를 지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희빈을 지지한 건 소론과 남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은 요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경종 하면 우리는 무조건 요거 이렇게만 알면 되는데 그게 바로 신임사화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신임사화를 왜 신임사화라고 부르냐면 신축옥사와 임인옥사가 연달아서 일어나요. 1721년, 1722년 연달아서 연결돼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임사화라고 하고 자, 신임사화는 노론이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 이후에 대리청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경종 같은 경우는 몸이 약했고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막 병약하고 하니까 후사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근데 후사를 누구로 정했냐? 아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을 동생으로 정한 거예요. 동생. 이 동생이 누구냐? 연인군. 연인군은 나중에 영조가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동생을 후계자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제가 되는 거죠. 세제. 세제 이렇게 써야 되나? 인건가? 아무튼 세제, 동생, 형제니까 이거겠지? 세제로 정했어요. 동생을 왕의 계승권자로 정했죠. 근데 이 연인군을 뒤에서 지지하는 건 누구냐면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연인군은 노론이 지금 뒤에서 나를 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종은 소론과 남인이 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미는 세력이 다른 거죠. 말하자면. 이해돼요? 소론과 남인은 경종을 지지하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고 서로 지지 세력이 다른 거예요. 형제들끼리. 어쨌든 그랬는데 자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을 한 후에 대리청정을 요구하게 돼요. 대리청정이라는 건 뭐냐면 연인군이 정치를 주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론이 요구한 거예요. 대리청정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자 지금 집권 세력인 소론과 남인이 뭔 소리야 우리 왕이 멀쩡히 있는데 라고 하면서 노론을 제거한 사건 유배 보내버렸어요. 벼슬에서 쫓아내서 멀리 유배 보내버렸다. 그게 바로 이 신축옥사고 바로 이어서 이민옥사가 또 일어나요. 목호룡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목호룡 사람 이름인데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 나올걸 여러분 교재? 자 541페이지 보시면 목호룡의 고변 사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노론이 우리 경종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급수라고 표현했어요. 삼급수가 여기다 나와 있었나? 삼급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네.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음식에 독을 타기로 했고 둘째는 붕당을 움직여서 붕당으로 쫓아내려고 했고 세 번째는 자객을 보내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제 단계별로 이 왕을 죽이고 영조를 연인군을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 이러면서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노론 너희들 나쁜 새끼들이네? 그러면서 고발을 한 거죠. 자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영모에 말하자면 연루가 된 거예요. 노론이 이제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노론의 사 대신 아까 귀양 갔던 사 대신을 사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노론을 제거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신임사화인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막 목호룡 고변 사건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은 뭐야? 신임사화야. 알죠? 경종 때는 신임사화가 있었어. 자, 그리고 뭐 때문에 있었어? 자, 연인군의 대리청정 문제 때문에 있었어. 연인군을 대리청정 시키는 문제 때문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집권 세력이 소론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소론이 노론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신임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제거했어?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우리 이제 붕당 정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소론의 힘이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노론을 제거할 정도로 힘이 세졌던 시기는 딱 이때만 있었어요. 소론은 원래 힘센 세력이 아니야. 나중에 다 약화돼. 딱 한 번 완전 전성기죠. 쉽게 말하면 소론의 전성기야. 딱 한 번이야. 그래서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소론이 셀 때가 있었어?
그럼 무조건 경종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 무조건 경종이네? 그럼 경종태에 있었던 사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임사화. 아, 이건 신임사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알겠지?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 그럼 경종이고 신임사화라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시험에는 경종 때는 신임사화밖에 안 나와요. 없어. 왜냐면 왕이 재위 시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몇 년이야?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서 4년도 만 4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신임사화 하나만 알면 되고, 자, 붕당의 변질, 우리 숙종 때 환국으로 붕당이 변질됐고요. 경종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붕당의 변질 봅시다. 자, 왕이 환국을 주도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결국에는 붕당을 교체하고 한 거는 누구예요? 막 인현왕후를 막 좋아했다가 막 장희빈으로 바꿨다가 다시 인현왕후로 바꿨다가 누가 했어? 숙종이 한 거지? 숙종이 왜 이렇게 집권 세력을 계속 바꿨을까요? 왜? 왕이 왜? 하나밖에 없지 않아, 원인이? 왕권 세게 하려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 왕권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보시면 왕이 환국을 주도했어요. 막 교체, 마음에 안 들면 막 서인이었다 남인이었다가 막 난리 났어. 자, 그래서 왕이 환국을 주도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붕당이 변질이 된 거고요. 그리고 3, 4와 이조전령의 비중이 이제 점점 약화됐겠죠. 그리고 비변사는 강화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붕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니까 붕당의 원리가 다 깨졌어요. 원래는 막 서로 비판과 견제와 뭐 이런 게 다 용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왕의 눈치만 보면서 조심하게 되고 왕한테 바른 말은 못하고 상대당만 견제하고 이런 식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붕당 질서 파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붕당, 예를 들면 노론 같은 그런 집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인과 소론은 거의 몰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벌렬 가문이 정권을, 벌렬이라는 건 이제 권력을 차지한, 권력을 장악한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양반 중에서도 권력을 차지한 양반, 건반, 벌렬 양반, 그리고 몰락한 양반, 남인이나 소론처럼 몰락한 양반으로 양반이 분화가 되죠. 자, 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간 양반은 또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서원이나 사우는 사당이에요. 우리 집안의 사당. 사당을 남설, 함부로 많이 지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쫓겨 내려간 살인들은, 그러니까 그 붕당들은, 이런 세력들은 보통은 소론이나 남인이죠. 이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뭐 하겠어? 막 학교 차리고 막 사당 만들고 이런 거나 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원과 사우를 함부로 많이 지었다. 남설이라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경종.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경종까지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은 542페이지까지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근대 태동기를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현대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계획은 그런데 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